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스탠퍼드 이제 서부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캘리포니아의 그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원 두 사람이 40년간 중국을 샅샅이 누빈 결과 그 결과물로서 보이지 않는 중국, Unseen China, 뭐 원래 제목은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번역된 그 책 제목이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박민희 씨가 번역하고 롤러코스터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책값이 18,000원이라고 그러고 이제 350쪽이니까 아주 아담한 책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그 책의 특집 북스라는 칼럼에서 소개한 글을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사볼 예정인데 워낙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서 책을 읽거나 마나 뭐 그 내용이 하도 간략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 롤러코스터에서 18,000원에 이제 출판한 책입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입니다. 2위. 국민 한 사람이 생산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인구수에 곱한 게 맞아 경제 규모랍니다. 그게 세계 2위라는 뜻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생산한 물건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합한 게 세계 2위라는 뜻입니다. 그게 인구가 14억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생산한 걸 100불씩만, 뭐 100불은 더 되겠죠. 1000불 이상 되겠죠. 하여튼 100불씩만 생각을 해도 인구가 1400억이니까 국민 총생산이 1400억이 되는 겁니다. 14억 곱하기 100불씩 해서 1400억 불이 되는 거죠. 미국 인구는 3500만입니다. 중국의 4분의 1입니다. 근데 미국 한 사람당 중국이 10배인 중국이 한 사람당 100불을 생산했을 때 미국이 1000불을 생산한다. 10배만큼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 봤자 국민 총생산은 35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한 사람당 생산한 건 10배인데 나라 전체가 생산한 그 총량은 중국이 14억일 때 1400억일 때 미국은 3500억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인구가 많은 것이 큰 힘인 것만은 맞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국력 또는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뭐 국민 총생산이 많다는 게 국력이냐 경제력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큰 힘인 것만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은 전 세계 228개 국가 가운데 겨우 106위, 106번째입니다. 220개국 가운데 106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그러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생산량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생산량이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은 잘 먹고 잘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국민소득이 낮다는 것은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못 걷는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국민이 배불리 먹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꾸려가는 나라가 아니고 중국 경제는 국가 경제입니다. 국가 전체가 뭐 기업도 하고 국가 전체가 뭐 광물도 내다 팔고 국가 전체가 개인에 의존하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거죠. 국가가 즉 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중국 경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중국은 화려합니다. 5G IT 산업에서 무섭게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이 그려져 있는 그 우유안화, 중국돈 우유안화가 미국의 달러를 대신하는 국제통화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달의 뒷면, 지가 보고 있는 달은 항상 환한데 그 뒷면은 저희가 영원히 못 보는 거죠. 달의 뒷면처럼 중국 경제도 어두운 면이 있어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뛰어오르는 과정에서 성장력을 상실하고 다시 개발도상국에 머물거나 오히려 저소득 국가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제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하거나 과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부채를 가지고 있죠. 또 인구 고령화, 국제 고립 등이 원인이 돼서 저소득 국가 또는 이 개도국이나 저소득 국가로 후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원인, 그 네 가지 원인 말고 스탠퍼드의 두 연구원이 이 책에서 쓴 게 바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이라고 리소스라고 그럴까요? 뭐 하여튼 인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 과도한 기업과 지방 정부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고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가 고령화, 사람이 이제 늙으니까 노동력을 상실하죠. 또 국제 고립 등 말고도 인력 자본이라는 새로운 것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에 머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960년대 중진국이던 101개, 1960년대에는 중진국이 전 세계에 101개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50년 후인 2008년에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이 13개입니다. 그 중에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을 포함한 13개 국가뿐인데 이 나라들의 그 당시 고등학교 진학률이 50% 이상이었는데 특히 한국, 이스라엘, 대만은 1980년대 중진국 대접을 받던 시절에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7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101개 저소득 국가 중에서 고소득 국가로 된 13개 국가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평균 50%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대만, 한국이 72% 고등학교를 갔다는 얘기죠. 72%가.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 중국의 고교 진학률은 얼마냐? 30%입니다. 30%. 멕시코나 브라질보다도 낮은 숫자인데 이렇다는 얘기는 노동자 대부분이 미숙련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머리 안 쓰고 힘만 쓰는 노동자라는 그런 얘기죠. 중국이 이렇게 된 까닭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모택동이 1965년부터 70년 10년 동안 문화대혁명 기간에 대학을 전부 다 문 닫고 인문계 고등학교 문을 닫은 데 있습니다. 대학과 인문계 고등학교를 10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2년 후에 등소평이 집권했지만 고교 진학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지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등소평이 집권했는데도 모택동의 문화대혁명보다 고교 입학률이 더 떨어졌냐? 그동안 망가진 경제에서 굶주리던 배고팠던 국민이 교육보다는 당장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공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갈 여유가 없는 거죠. 등소평이 개방 정책을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교육이란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당장 고교 진학률을 100%로 올려도 그 중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15년 정도가 지나야 노동자의 평균 고교 진학률이 겨우 4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중국의 대학 입시열은 한국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국제학력평가에서도 중국 대학은 높은 성적입니다. 지금 세계 50개 대학에 중국 대학이 무려 7, 8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청와대 이런 남경 이런 대학. 그렇게 대학의 대학의 학력 평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의 밝은 면이 그건 밝은 면이죠. 그 뒷면에 보이지 않는 중국을 들여다보자라고 이 책을 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이제 표본 검사를 해본 결과 중국의 농촌 지역에서 초등학생 60%, 100명 중에 60명이 빈혈, 근시, 기생충 그런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빈혈이나 근시, 기생충, 초등학생이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학업성취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업성취 저하를 가져오는 저개발 국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국인 초등학생 60%
퍼센트가 그런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1년에 2번 봄, 가을로 나누어주는 구충제, 회충약이라고 그러죠. 산토닌을 다 먹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끼니가 온데간데 없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빠지지 않고 회충약 먹일 생각을 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신기할 뿐입니다. 중국이 우리처럼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회충약을 먹이려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시진핑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국가의 보건 예산이 없습니다. 한가하게 당장 죽지도 않고 증세도 없는 회충액에 돈을 쓸 머리가, 여유가 중국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마분사입니다. 가난해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요 기업의 원료 공급 핵심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은 세계 각국의 기업이 고통을 받습니다. 중국 경제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중국의 번영이 세계의 이익이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중국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게 저자의 지적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은 애국주의에 불을 붙여 센카쿠라고 그러죠. 저쪽 다이위안인가 그쪽에 일본하고 센카쿠 열도에서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고, 이때 지하고 벌리고 지하고 못된 짓 하고 있는 동북공정, 김치공정, 한복공정 같은 한국과의 갈등도 더 심해질 텐데, 요거는 아주 중국이 일본하고 벌리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의 분쟁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는 거죠. 중국이 최근에는 이제 고교 진학률을 80%로 올렸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아마 25년 후에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과연 중진국 도약을 앞두고 깊게 파여있는 그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잘돼도 위협, 뛰어넘어도 위협, 못 살아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더 끊임없이 똘똘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잘돼도 우리한테는 위협, 못 살아도 우리에게는 위협입니다. 우리가 더 끊임없이 똘똘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수로 단일화된 경기도 교육감은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고 진보 교육감이 8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달리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내가 해야 한다고 뻗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6월 1일입니다. 감사합니다.